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이 분열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또 한동훈 전 대표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보수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봅니다. 천하람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자, 제가 최근에 30살 전후에 젊은 사람들하고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인기가 많으시던데요. 뭐 아직 미미합니다. 아니, 네, 이제 세비가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젊은 그 층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예운 후보자 청문회라든지 뭐 여러 필리버스터나 특검법 공조 이런 걸 보셔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요새 주식 시장은 너무 잘 날아가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만큼 발려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 요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뭐 내 집 마련, 뭐 애 키우는 것까지 뭐 하나 녹록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데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정치적 해결 요구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열차가 정면 충돌한 그런 모양새인데, 천하람 의원님이 보시기에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일단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자면 어떠한 사정이 있고 뭐 우여곡절이 있고 해도 제명은 부당합니다. 제명은 과도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 당권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소명도 하지 않고 뭐 정치적 해결도 하지 않고 사과도 대강하고 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명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다 빼고, 저도 한동훈 전 대표랑 뭐 인연도 없고 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게 아니,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구속이 되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정치에서 정당 윤리위가 자꾸 칼을 휘두르면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 저는 이거는 후진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저는 안 맞다라고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또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많았다고 봅니다. 근데 양쪽 다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야 타당이니까 조금 뭐 그렇다 치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장동혁 대표 단식 시작할 때쯤만 해도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민주당을 나름대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축구에 비유하자면은 지금 상대방도 막 선수들이 자꾸 막 김병기, 강선우 이런 사람들은 막 퇴장 거의 당하려고 말라고 하고 골문이 어느 정도 비어 있는데 저쪽으로 드리블 해가면 되는데 우리 편 골대 쪽으로 역주행해가지고 우리 선수 정강이 걷어차는 약간 그런 국면으로 국민의힘의 행태가 저는 나온 게 되게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쌍특검 공조라고 하는 개혁신당이 제안하고 국민의힘이 수락한 이 야권 공조가 결과적으로 좀 힘이 빠지게 되는 결과가 그런 수순이 되지 않았나.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 쌍특검 이런 뭐라 그럴까, 공조가 힘이 빠졌고 야권의 전반적인 공조도 힘이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도요, 나름대로 정치적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뭐 인원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공조나 이런 쪽에 힘을 더 실으려고 했다면 그런 것도 가능했어요. 예컨대 지금 쌍특검 공조 개혁신당과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 문제는 잠깐 덮어두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는 일단 좀 중단하자. 이런 정치적 선언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갑자기 신데렐라로 떠오르게 된 것이
사실은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강경한 쪽의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근원적 분기점이 어디였냐면 당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를 품고 가야 된다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그때 당시에 차라리 전환길한테 공천을 주면 좋지 한동훈은 품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경한 당원들의 지지를 흡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물러설 수 없다면은 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소명도 안 하고 있겠다. 정치적으로 물러서는 제스처도 없겠다. 빨리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장동혁 대표 지금의 상황에서는 말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시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뭐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이후에 자꾸 당내 분란을 이 윤리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이 행태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정작 국민의힘이 아는 과제는 뭐냐? 이제 보니까 지방선거 넉 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자,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그럼 국민의힘은 총선을 향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갈 걸로 조금 예상을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개혁신당 코가 석자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제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그래서 본인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만족시킨다 쳐요. 그럼 그 후에는 뭘 할 거냐? 그럼 결국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제까지는 한동훈 제명하고 오늘부터는 중도 확장할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태세 전환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그림이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 무슨 고성국 그 박사인가 그분 고성국 씨 얘기를 듣고 뭐 다음번에는 오세훈 제거 작전에 들어가는 거냐 뭐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도 굳은 자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폭망의 길이잖아요. 오세훈을 어떻게 쳐냅니까 오세훈 시장을. 그러니까 폭망의 길 시나리오들은 막 이 언급들이 되는데 사는 길 활로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지도 좀 제가 자꾸 남의 당 얘기만 여쭤봐도 죄송한데 뭐 요즘 제일 핫한 문제니까 바로 개혁신당으로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 향후 어떤 그 선택지가 있을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당 창당 이거는 누가 봐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뭐 서울시장 얘기도 했고요. 자, 천하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쪽이 그래도 좀 뭐 승산이라 그럴까요? 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선택지가 될까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같은 경우는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선 성적표를 받아들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결국 핵심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일 텐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또 표를 갈라간다라고 하면 그게 몇 %가 됐든 신경이 안 쓰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협상의 길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얘기들 들어보니까 친한계에서는 그런 협상의 길보다는 본인이 자력으로 무소속 출마를 통해서 원내로 살아 들어오는 방법을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선거라는 거 해봐야 아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동탄 나갈 때도 다들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뭐 저도 100%는 장담 못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구들이 3파전을 했을 때 그렇게 녹록한 지역들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간단치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살아서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 그건데 이제 개혁신당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지금 아까 국민의힘의 이번 제명 결정 이후에 개혁신당과의 공조 이 부분에 약간 힘이 빠졌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에 따라 공조할 가능성은 열려는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좀 분리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 게 네. 선거 연대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공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제명 결정 이전에도 네네. 선거 연대는 아니다. 네, 정책 공조 정도의 얘기였고 만약에 윤 어게인 이 부분이 바뀐다면 그래도 뭐 선거 연대는 일단 아니다. 네,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고 네네. 그 정책 공조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만나고 대화하고 뭐 논의할 수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막 윤어게인 아직 단절도 못했는데 어떻게 정책 공조를 하냐. 뭐 장동혁 대표랑 사진 찍히는 것도 피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요. 저희는 윤석열 정권 때 조국혁신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랑도 정책 공조했었어요. 저희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연대했었고 최혜병 특검법도 연대했었고. 그럼 뭐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은 완벽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각자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런 분들하고도 그 이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정책 연대했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과도 똑같다. 이번에 조국혁신당한테도 제안 그래서 같이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다시 좀 돌아오면 근데 지금 정책 공조도 논의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 된 게 우리는 아무리 정책 공조다 해도 또 많이 붙어 다니고 하면 국민들께서 선거 연대를 떠올리시게 되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명된다고 뭐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제거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과만 너무 공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지우기에 저희가 동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 물론 고생하셨고 진정성 있다 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셔서 단식이 끝나는 이런 방식 이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로서도 약간 놀랐던 뭐 그런 장면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공조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 뭐 물론 장동혁 대표가 제일 고생하셨지만 이게 쌍특검 공조의 본질보다는 국민의힘 당내 결집용으로 이게 소화되고 거기에 개혁신당이 마치 장동혁 대표를 거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는 거는 저희가 전혀 바라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도 조금 그 상황 좀 지켜보면서 정책 연대도 좀 약간 유보적으로 됐다. 네, 쌍특검 공조는 저희는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걸 너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아주 특수한 정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뭐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예 애당초부터 선거연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당이 다르면은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게 뭐 원칙이죠. 그래요? 원칙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총선이나 대선을 치를 때도 다들 뭐 연대하는 거 아니냐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자력으로 또 이번에는 벌써 저희가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분들이 180분 넘게 이미 신청을 했고 저희가 면접을 봐서 벌써 20명 넘게 공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손잡는다고 하면 개혁신당을 믿고 지금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저번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번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약간 뭐 선거혁명이라 그럴까 이거 뭐 당원 모집이랄까 어떤 공천 신청자 모집 이런 부분도 딴 데 좀 앞서간다 그러는데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전면 온라인화로 바꿨습니다. 전면 온라인으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당에 내는 돈을 2,000원으로 줄였습니다. 2,000원이요? 2,000원이요. 다른 당은 뭐 1억을 받느니 뭐 동공천이 터지느니 뭐 하는데 저희는 당에서 받는 돈은 최대 2,000원. 2,000원? 네. 그러니까 당원 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네. 2,000원으로 줄였고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 기초의원, 그러니까 뭐 시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도 뭐 몇 천만 원씩 쓰시는데 저희는 자기가 몸으로 좀 때울 의지만 있다면 현수막 본인이 걸고 막 뛰어다닐 의지만 있다면 99만 원까지 줄여보자. 10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선거를 치러보자 해서 지금 99만 원 패키지까지 만들어놨거든요. 자동으로 포스터 만들어주고 뭐 일종의 선거운동 혁명이다. 그러니까 그거 기획사 써가지고 포스터 만들고 공보물 만들려면 만드는 데만 몇백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다 개발해놨습니다. 그래서 젊고 뭐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윤택하지 않더라도 내가 신념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꼭 젊지 않아도 됩니다.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뭐 연대 이런 부분 쭉 설명해 주셨는데 딱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네. 만약에 이게 뭐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도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네. 이제 무소속으로 주로 이제 그 반전을 노려볼 걸로 예상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개혁신당과 같이 하자. 이랬을 때 개혁신당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뭐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실 예, 텐데 예, 예. 저희가 뭐 그런 말씀을 뭐 드리는 게 사실 도의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넓은 의미에서 신당 창당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어쨌든 근거지를 지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네. 돌아오겠다, I will be back 하고 계신 거기 예,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가정적이다. 너무 네, 가정적이어서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생각할 그런 여지는 별로 없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뭐 거의 시작하거나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부터 파열음이 생각보다 크게 터져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의 합당 의도에 약간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내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뒤쯤 합당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100%라고 100%? 네. 큰 정도가 아니고요. 네, 100%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논의가 처음 나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혼란이 있어도 네. 우리 그 김어준 씨가 한번 교지 내지 지령을 내려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 편을 들면서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네. 그게 딴지일보 게시판 등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신주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딸이 이제 약간 명딸하고 청딸로 약간 분화가 됐는데 예. 청딸이 주류 세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 개혁안 이런 거 이제 비판하면서 거기가 주류 강경파가 되고 있어서 네. 그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밀고 있는 1인 1표제 관련해서 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85% 정도가 1인 1표제 찬성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조금 쟁점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의 아젠다에 공감하는 당원들이 상당수 뭐 많이 있고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만약에 뭐 당명을 갑자기 뭐 조국민주당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민주당 주도의 합당이라면 저는 뭐 당연히 조국혁신당도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어떻게 붙을 거냐면은 본선은 본 경쟁은 이제 8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청래 김민석 두 분의 경쟁인데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게 김어준 씨가 네. 이해찬 전 총리 이제 그 빈소에서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더라고요. 최근에 미국 갔다 왔는 트럼프 대통령 왜 저러는 거냐. 이게 사실 그냥 물어보는 것 같지만 김민석 총리가 갔다 온 직후에 바로 다음 날 그게 나왔잖아요. 바로 다음 날 이제 관세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뒤통수 때리기가 나왔다는 거에서 네. 김민석 총리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를 빼달라라고 총리실이 요청했는데 김어준 씨가 무슨 소리야? 내 마음 내가 결정한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김민석 죽이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적게 나옵니다.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든 사람들 위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안 나온 사람은 약간 후순위로 가게 돼요. 근데 그러면 김어준 씨 입장에서 뭐 어떤 전략이 가능하냐면 서울시장 그 여론조사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뭔 당대표야. 당대표라는 거는 여당 대표라는 건 향후 차기 대선 그렇죠. 잠재적 후보인데. 아이, 정청래 대표한테 못 이겨. 이거밖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 지금 분위기를 이미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그래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전반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이 김어준 씨 연대가 이미 공고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지 못하고 김민석 총리가 좀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미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0%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합당도 될 거고 그럼 뭐 너무 섣부른 우리가 전망이지만 지금의 어떤 그 개청 네. 쪽에 그 어떤 세력이 좀 강해진다는 흐름으로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되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그리고 합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 그래도 유리한 이 여건이 선거에서 더 유리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뭐 사실 서울시장 선거 이런 데서는 뭐 큰 뭐 의미는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경합 지역에서 1% 2% 차이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의 위험은 합당 절차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이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지지층이 오히려 상처받아서 투표를 하러 덜 나오는 그 정도 파열음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실패죠. 근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저는 뭐 합쳐서 나쁠 거는 없다 최소한 그 정도 봅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결국 지명 철회했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그 검증에 가장 큰 활약을 천하람 의원님이 하셨는데 뭐 처음에 지명부터 뭐 낙마까지 이 전 과정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썩은 돌로는 통합의 포석을 둘 수가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통합의 포석 자체는 의미 있는 어떤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 바둑을 두려고 해도 썩은 돌로 바둑을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사 검증의 명확한 실패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거 뭐 갑질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사가 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게 아쉽고요.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는데 19시간 정도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해운 후보자의 비위에 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은 100시간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고 특히 부정청약, 부정입학, 그다음에 보좌진 갑질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영린을 3종 세트로 건드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일삼았기 때문에 뭐 도저히 이거는 뭐 인사검증의 참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썩은 돌로는 통합 포석 둘 수 없다. 인사검증 참사였다. 자, 필리버스터 100시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다. 하나만 더 관련해서 질문 드리면 이해운 후보자가 직을 잃었습니다. 장관이라는. 근데 과연 그 집이 어떻게 될지 그럼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 요즘도 인기가 좋으신데 컨설팅 할 건 아니지만 굳이 한마디 하자면 이해운 후보자의 집을 정말 엄격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환수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칭송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경찰에 고소고발이 다수 들어가 있고 저희가 여러 차례 국토부에서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일 때는 국토부가 아주 미온적이었어요. 제가 그 심지어는 청문회 당일에 국토부 직원에게 질의했는데도 계속 피해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후보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도 꾸준히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공정의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게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럼요. 똑같은 점수의 사람도 있었고 그게 상대적인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이게 만약에 그냥 지나가면 그런 편법이 앞으로도 더 성행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좀 슬픈 게 그 떨어진 분한테 다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피해는 발생했지만 우리 주택법에 보면 본인이 부정청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벌금 부과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와 우리 경찰 뭐 수사당국이 정의 구현의 차원에서도 이거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의 질문 드릴 거 역시 재경이가 아주 핫하네요. 요즘에 재경이 또 소관현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뭐 자동차 관세나 상호 관세 이런 걸 관세 협상 이전 즉 25%로 올리겠다 이렇게 뭐 위협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국과 해결책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또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통령과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에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일단 있죠. 이제 제쳐두고 일단은 이 질문에서는 정부가 됐건 국회 여야가 됐건 우리나라 대응 측면에서 어떤 게 지금 잘못됐다고 보세요?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트럼프 대통령 문제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김민석 총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국의 총리인데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엄청난 외교적 결례라는 걸 지적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근데 대통령께서 국회 탓하시는 건 안 맞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어쩌라고요가 거의 대세가 됐어요. 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가 아니라 뭐 어쩌라고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맨날 전 정부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 보면 뭐만 있으면 어쩌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데 뭐 환율도 뭐 내가 어떻게 하냐 뭐 방법 있으면 했지 그런 식인데 갑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국민들께서 이거는 정말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지금 2차 종합특검법 제가 필리버스터를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네. 12월 22일에 발의해서 1월 16일에 통과됐습니다. 야당들이 그 난리를 쳤는데도 3주 만에 통과시켰어요. 예. 대통령께서 한국 국회 너무 느리다 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빠른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개딸 관심 사항은 기가 막히게 빠르게 처리하는데 오히려 국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경이 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그 어떤 사람도 이거 대미투자특별법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공식 요청, 비공식 요청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한국 국회가 느려서 일을 못하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트럼프라는 불가항력이 있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은 그런 책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잘못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동향을 보면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한 통과,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여전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국회 비준 이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바인딩 된다 그러죠. 그냥 네. 우리만 하고 저쪽은 관보 간단하게 게재하는데 왜 우리만 바인딩 되냐 이런 비판, 하나의 족쇄라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했다 지렛대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양면의 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머리 아픈 일일수록 원칙대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비준 안 하면 바인딩 안 됩니까? 뭐 특별법으로 하면 그럼 이거 우리 뭐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네. 외교 무대에서는 결국 힘의 논리가 어느 정도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비준이 그래서 가장 원칙적인 형태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그게 정말 부담스럽다고 하면 좀 원론적인 부분만 그러면 비준을 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럼 특별법으로 넣는다든지 네. 정치력을 좀 발휘할 여지도 있고 비준도 지금 여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만드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미국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빨리 하는 척이라고 하면 안 되죠. 빨리 하는 모습이라도 좀 우리가 좀 지금이라도 그 개딸 관심 사항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네. 빨리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질문 잠깐 해볼게요. 네. 정부가 엊그제 부동산 공급 대책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네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상 다 올스탑 됐거든요. 예. 근데 재개발 재건축 하고 있던 게 좀 언론마다 산정이 조금 다른데 한 40만 가구 네. 정도로 보더라고요. 예. 이번 공급 대책이 6만 가구 정도인데 서울만 치면 3만 가구 정도 되죠. 근데 지금 40만 가구를 공급하는 거를 막아놓고 네. 3만 가구 공급했으니까 우리 영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공허하다.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3만 가구라고 하는 것들도 옛날에 한 것들 재탕이 많아서 네. 될지 안 될지가 이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모순을 하나만 지적하자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 한 게 뭐가 있냐, 느리다, 뭐 제대로 한 거 없다 비판하는데 네.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게 도와주면서 그런 비판하는 건 말이 돼요. 근데 오세훈이 너무 느려서 재건축 재개발 제대로 안 한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더 그걸 꽁꽁 얼리는 정책을 한다? 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 모순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답해야 되고 네. 11호 부동산 대책의 과도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라도 좀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럼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이 지금 공급한다 그래도 3, 4년, 4, 5년 걸리는 맞아요. 건데 이거보다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야 그게 또 다른 공급이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지금 강남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 이혜훈 후보자 원펜타스 그 36억에 분양받아서 지금 90억이 됐는데 네네.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로 전 만들어 놓고 또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면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맞춤형 처방으로 네. 좀 제대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당장 우리가 뭐 무리해서 막 연끌에 안 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좀 줘야 된다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